안녕하세요.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마음건강길 대표 함영준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2022 대선주자 성격 분석을 아산병원 김창훈 교수님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MBTI 또 MMPI 등 소개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성격 이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위스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성격 유형론을 통해서 대선 주자들의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의 이론에 앞서서 이 융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융은 프로이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죠. 네. 프로이드와 동시대 분입니다. 19살 아래인데. 제자인가요, 그럼? 그렇죠. 19살 차이 나니까 같이 이렇게 정신분석 학회를 같이 하기도 하고 한때 이제 후계자로 지목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프로이드가 너무 성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좀 생각이 달라서 결별을 하죠. 예. 융은 아마 여러분들 그 외향적 성격, 내향적 성격 이런 걸 아마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융을 네, 모르는 네. 분들도 바로 그 성격 이제 외향, 내향 이런 용어를 처음 사용한 분이 바로 그걸 구분해 주는 분이 바로 융이구나. 그분입니다. 예. 분이고 융은 이제 자신의 그런 성격 이론을 프로이드, 아들러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게 성격이 정말 다르구나. 네. 사고방식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면서 한 20여 년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격 이제 이론을 그걸 정립해 놓으신 거군요. 그리고 그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부심도 많고 삶의 여정에서 융의 표현을 빌리면은 이제 이게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 성격, 자기 이론이.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주더라도 바꾸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성격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자부심이 많았다고 그렇죠. 그리고 융은 이제 이렇게 이 성격 유형론으로 이제 일반인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긴 한데 대개 이제 다른 학자분들한테는 이제 융 하면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집단 무의식, 원형 이런 거죠. 융이 어떤 신화나 종교 이런 거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고, 네.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인류의 어떤 그런 보편적인 체험이 이렇게 저장돼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그 민족의 공통적인 어떤 그렇죠. 특성과 설화라든가 그런 게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환웅 곰설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융이 결국은 이 성격 이론은 융이 처음에 만들어서 그것이 MBTI다 뭐다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융의 그 집단 무의식은 프로이드가 처음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걸 한 걸 갖다가 좀 더 이제 더 발전시켜서 그 중에서 집단 무의식. 그렇죠.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개인적인 건데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 본인이 원치 않는 것이 이렇게 무의식에 이제 이렇게 있다 이러는데 집단 무의식은 이제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개인 무의식 플러스 집단 무의식. 그렇죠. 이제 융의 상당히 어떤 독창적인 이런 부분. 우리 한국인들도 어떤 한이라든가 또 또는 또 가족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집단 무의식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 집단 무의식을 저는 이 융이 그 노자라든가 이런 선불교라든가 주역 이런 데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도 전 결부가 되지 않나 전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불교 같은 데서는 윤회 사상이 있어서 그 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그런 게 쌓여서 지금 생에 보이는 거고 또 지금 하는 행동들이 미래 생에 있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이런 게 있고 또는 이런 뇌 속의 전생 기록 지금 전생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뇌 속 깊숙하게 전생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생에 살아온 그 기록들이 뇌에 있어서 그게 때로 무의식적에서 발현이 되고 그게 나온다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네요. 윤회 얘기는 조금 이제 복잡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불교 이제 유식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뢰야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8식. 그게 어쩌면은 그 융의 어떤 무의식 개념, 집단 무의식하고도 상당히 어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융은 자신의 이론이 이제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이제 다르지만 그거 빼면은
상당히 선불교와 이렇게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도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융이 모든 인간을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으로 처음으로 분류했다. 네. 이러한 두 가지 의식, 태도, 유형을 바탕으로 여기에 감각과 직관, 또가 사고와 감정의 네 가지 심리적 기능을 조합해서 뭐 외향적 감각형, 내향적 감각형 등등 8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선 외향과 내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통 이제 외향하면 좀 사교적인 사람을 이제 연상하게 되고 그렇죠. 좀, 네. 좀 이렇게 샤이하고 수줍어하고 그러면 이제 내향적이라고 얘기하죠. 실제 어떤 그런 이제 사교적인 면도 이제 구별의 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이제 원래 개념은 그 외향적, 내향적인 이제 그 구분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신적 에너지, 관심 이런 것이 이제 안으로 향하냐, 밖으로 향하냐 이거 갖고 이제 구별. 내면으로 가느냐, 대인관계, 뭐 밖에 성취 이런 쪽으로 그래서 가느냐. 이제 그 어떤 세상에 대한 태도인데,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이 세상이 뭔가 자신이 이제 체험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그 이루고 또 보람도 느끼고 뭐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세상으로 봐요. 자신이 마치 그 플레이그라운드처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쉽게 다가가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그 세상에 이렇게 좀 순응하고 동화되면서 이제 이런 이제 면을 보인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원칙에 따라가고 이제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좀 이렇게 위협하지 않을까 이렇게 방어하고 조심하고 방어적이고 한 발 물러서는 이런 이제 스탠스를 취해서 그러니까 긴장되고 조심하고 신중하고 뭐 이런 스타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외향적인 사람은 좀 더 이를테면은 이제 객관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좋은 것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내향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건 자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렇게 주관적인 어떤 이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내향적인 사람이 서로 이제 보기에 외향적인 사람이 볼 때 내향적인 사람은 좀 주관적이고 고집세고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볼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니까 좀 기회주의적이고 얄팍하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외향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향성이 아니라 그게 6대4가 되는 사람도 있고 4대6이 되는 사람도 있고 7대3 이런 거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외향적, 내향적 성향은 다 있는 건데 그중에 우세한 게 어떤 어느 가지고 쪽이냐. 이제 그 성격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 이재명 씨, 윤석열 씨, 안철수 씨는 어떤 유형이라고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재명 씨는 아마 본인은 내향형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외향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만일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글쎄 잘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렇고 윤석열 안철수 씨는 누가 봐도 뭐 내향적일 것 같고. 그렇죠. 윤석열 씨는 굉장히 이렇게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외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술도 좋아하고 잘 이렇게 섞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성격을 보면 알아요. 근데 어렸을 때 굉장히 나서는 거를 꺼려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내적 원칙에 충실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맞추는 것보다는 자기 어떤 주관적인 원칙에 따른 스타일이라 뭐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점에서 볼 때 내향적이다. 그런데 이제 그 사회적인 연륜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외향적 기능이 많이 보완이 돼서 뭐 상당 부분 이제 외향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또 전직하고도 충성하지 않는. 자, 이 네 가지 기능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향, 내향을 바탕으로 여기에 다시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등 네 가지로 나눴거든요. 그걸 간단히 또 설명해 주시면 감각과 직관은 어떻고 사고와 감정. 감각은 이제 이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물리적 지각인데 그 겉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제 마치 카메라에 담듯이 이걸 이제 보는 지각하는 이런 거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각한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인지 아는 거 이게 이제 사고죠. 사고라는 건 이제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거, 또 논리적인 연관성을 따지고 이제 원칙을 따지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직관은 참 아까 직관은 이제 감각의 겉모습을 본다면은 직관은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이면의 것, 예, 본질적인 거 이런 거를 이제 꿰뚫는 거예요. 네네. 그 어떤 가능성, 이면의 것, 본질적인 거. 그래서 마치 어찌 보면 이제 뭐 영감, 육감 이런 거 이런 것이고. 그 감각과 직관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고, 감정은 이제 융의 감정 개념은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우리가 뭐 좋다 나쁘 그냥 어떤 느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판단 기능인데 사고처럼 사고가 어떤 원칙에 이제 근거해서 옳고 그런 걸 판단한다면 감정도 그런 걸 판단하는데 자신의 호불호, 좋고 싫은 어떤 감정, 공감을 하냐 안 하냐. 어떤 것이 보면 아 이거는 혐오감 느껴하면 아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건 남을 돕는 거, 이건 좋은 거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좋다고 이제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듯이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에 따라서 옳고 그런 거를 가치를 부여한다고요. 이제 융은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요 개념은 그걸 제가 그냥 이렇게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어요. 그럼 감각형은 저 여자가 저렇게 아름답고 목걸이를 어떻게 했고 하는 거가 감각형이고 직관형은 저 여자가 아름답지만 저 안에 저분은 상당히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 라는 게 근데 직관이고 사고는 저 사람은 지금 보니까 학력 수준은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집 정도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감정형 같은 경우면은 왠지 난 저 사람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배려해 주시고 저 여성이 뭐 이런 식의 사고 패턴입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예, 뭐 상당 부분은 사고는 뭐 그냥 사고가 아니라 이제 아까 생각은 뭐 사실은 그건 이제 사실에 관한 거니까 감각에 있긴 한데 감정은 맞고요. 말씀하신 게 맞고 그렇죠. 이제 이 말씀하셔서 이제 감각하고 직관이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감각적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이거를 이제 포착을 해요. 카메라 같이. 그런 사람 있죠.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배경을 그대로 봐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사람은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한 주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는 기억하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옷 입었는지 이런 거는 이렇게 모르는 거죠. 카메라에 어떤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배경이 흐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이렇게 감각적인 사람은 이렇게 배경을 잘 구체적인 사실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그런 걸 잘 포착한다면은 그러니까 세부적이죠.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은 어느 한 본질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블러링 되는. 그럼 감각과 직관, 사고, 감정으로 우리 세 명의 대선 주자를 분석하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제 그건 이재명. 이재명 씨는 뭐 그냥 감각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로 그 실행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옷도 참 그렇게 옷부터도 굉장히 보시면은 물론 코디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옷도 잘 입으세요. 그리고 상당히 감각적이시고 현실적인 분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데는 별 관심은 없어요. 종교라든가 철학 이런 거는 복잡한 생각은 관심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는 또 반대네요. 뭐 상당히 직관적이세요. 정반대세요. 굉장히 직관적이시고 이렇게 세부적인 건 관심이 없고 그래서 좀 등잔 밑이 어두울 수도 있는 이런 분이시고 옷도 좀 그렇게 뭐 그런 거 이렇게 세부적인 거 부차적인 건 그다지 신경을 안 쓰세요. 이렇게 중요한 거 이런 것만 신경 쓰시는 분이고 안철수 씨도 상당히 직관이 발달한 분이시긴 한데 윤석열 씨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이세요. 기본적으로 좀 더 사고형에 가깝군요. 굉장히 논리정연하시죠 그분은. 근데 이 성격은 이게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나이 들면서 변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타고난다고 보죠. 기본적으로. 환경 영향도 받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좀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 이제 나이 들면서 좀 이렇게 외향적 기능이 많이 이렇게 보완은 되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좀 아무래도 외향적인 분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외향적 기능을 많이 요구하고. 그리고 나이 들면은 근데 이제 지나치게 외향적인 사람은 오히려 특히 좌절을 경험한다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어떤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우울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은 다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 성격은 타고나고 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성격이 꼭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각기 다 특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장단점이 있지. 특정 성격이 반드시 이렇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 사는데 다 그 기능이 다 필요해요. 근데 네. 이제 어떤 게 우월하냐에 따라 성격을 분류한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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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성품에 맞게 그렇죠. 예. 맞으면서 부족한 거를 보완해 나가는 게 자기 실현이고 네. 성숙되고 이런 거지 네. 엉뚱하게 원판은 이런데 딴 거를 막 흉내내고 해서는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향적 사람이 외향적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고 물론 네, 이제 네. 외향적 기능이 열등한 걸 보완은 할 필요 있지만 예. 그래서 내향적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처럼 살면 그건 이제 남의 옷 입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 이게 보기도 어색하고 네. 본인한테도 이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네. 성격대로 사는데 좀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한다. 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성격 이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